할렐루야. 이사야서 13장은 드디어 바벨론을 향하여 치시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산에서부터 2절에 자산에서부터 그랬는데 그 자산이 마르고 높은 땅 산들이다. 마르고 언덕이나 산들이 많은 산지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자기네들의 왕조를 세운 이란, 지금의 이란 공원이라고 그러죠. 공원이 아니다. 이란 고원을 묘사한 뜻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말라서 사막지대면서도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보통 평지가 있지 산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란은 전체가 사막으로 덮여 있으면서 그 사막의 바깥에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져서 모든 나라들의 역사 속에 저 이란은, 페르시아는 참 공격하기 힘든 나라라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산을 먼저 넘어야 돼. 그리고 그 산을 넘으면 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 지방이 그 페르시아 지방을,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조그만 유목 부족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아무도 페르시아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던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의 반면에서 페르시아와 함께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러 오는 군대의 핵심인 메대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도 바벨론과 연합하여 아수르를 멸망시킨 강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뼈대에 있는 나라였어요. 크고 강성한 나라였다. 이 메대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랑 합쳐서 메대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멸망하니까 그냥 각자 자기네 원래 동네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메대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이 메대가 지금의 어느 족속인가를 놓고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메대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 100% 그렇다고 문헌에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80% 정도 메대는 아르메니아다. 지금 아르메니아가 있는 데를 가보면 산지입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이나 페르사 군대나 둘 다 기마족이에요. 기마족. 평지에, 저 좀 보세요.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은 많지도 않지만 말이나 소는 전부 논과 밭을 가는데 짐승을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농사에 도움이 되느라고 쓰지 그 말을 타고 막 돌아다니려고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곡식을 키우는 데서는요, 말이 많으면요 사람과 곡식을 나눠 먹어야 돼. 말이요. 그러니까 말들은 곡식을 주지 않고 지가 알아서 풀 뜯어 먹을 것이는 초원에서 말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고구려가 만주 땅을 뺏기고 나서, 만주는 초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마민족들이 만주에 돌아다니잖아요. 만주에서 고구려가 있을 때는 기마부대였어요. 근데 만주 땅을 잃고 한반도 내려오니까 한반도는 초원이 없잖아요. 한반도의 초원은 제주도에 조그만 땅밖에 없습니다. 거기 제주도에 말이 제일 많잖아. 제주 가면 세 가지가 많은데 여자가 많고 바람이 많고 말이 많고. 말이 많은 건 이게 많다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말이 많다는 거죠. 왜? 거기는 초원이 좀 있어. 왜냐면 사람은 곡식 먹고 짐승은 풀 먹고 그러면 돼요. 서로 같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마민족들은 다 초원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고, 농사가 발달한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이 큰 강을 끼고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인구가 많아져서, 왜? 곡식이 많으면 인구가 많아집니다. 일본이 주후 AD 600년대까지 한반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습니다. 일본의 원주민들은 농사 짓는 기술이 굉장히 열악해갖고 쟁기질하고 모를 똑바로 심고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도 벼를 이렇게 뿌린다고.
근데 한반도에서 건너온 야레인들이라 그래. 백제나 고구려나 가야 사람들이 농사 짓는 기술을 가르친 다음에 100년, 200년 지났다가 일본이 굉장히 땅이 비옥합니다. 왜냐하면 후지산 같은 화산이 터진 화산재가 있는 곳은 전부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일본은 굴러다니는 화산이야. 사방에서 화산이 터졌기 때문에 얼마나 일본의 화산이 세계에서 화산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농사 기술이 발달해갖고 갑자기 쌀의 생산량이 몇 배로 뛰어오르자마자 200년 만에 한반도보다 일본이 주후 800년쯤부터 그때를 야마토 시대라고 합니다. 모르시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야마토라는 거는요, 대화합의 시대다. 이렇게 대화합, 그게 야마토란 말이에요. 야마토라는 한문이 대자하고 화합할 때 화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딴 데서 자꾸 사람들이 건너오는데 처음엔 서로 싸웠단 말이야. 전쟁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쌀도 넉넉하고 먹을 게 풍부하는데 왜 서로 죽여야 되단 말이야.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서로 죽일 이유가 없다. 우리 대화합해서 같이 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이 살면서 서로 막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니까 갑자기 한반도보다 200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 8세기 이후로 일본은 한국을 칠 생각을 합니다. 왜? 지네가 병력이 더 많아. 이해가 가시죠? 그전에는 한반도보다 훨씬 사람 수가 적으니까 문화도 열악하지, 무기도 열악하지, 숫자도 적으니 어떻게 한반도에 있는 세력들, 백제나 고구려나 이런 세력들을 감히 상대나 할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지도를 하나 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라들이 강의 한 35번에 이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댁에 가셔서 그걸 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설명을 하면서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고향. 보이십니까? 좀 글씨가 좀 작지만 보이세요? 갈대아 우르. 요게 우르크입니다. 우르크. 좀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르크 혹은 우르크 발음이 이게 수메르인들이 고대에서 가장 여기 수메르라는 나라 이름 있죠. 수메르인들이 이 우르크를 중심으로 고대 가장 큰 문명을 일으킨 곳입니다. 언제부터냐면 지금부터 6,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도시가 또 하나가 우르였어요. 우르크는 수도, 우르는 그 중에 하나. 그리고 갈대아라는 지방도 있었죠. 여러분 여기로 올라가 보시면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는 제국의 이름이고 바벨론은 성의 이름입니다. 이게 성이고 이게 그 바벨론이 다스렸던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 수산과 수사가 보이십니까? 수산? 이것이 다니엘서에도 에스더에서도 나오는 수산궁이 있는 수사입니다.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수도가 이쪽 고원 자기네들이 시작한 이곳에 있다가 여기가 너무 험한 산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점령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이 어느 왕이 수산으로 아예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나중에 요 두 강이 자 하란이 보이시죠? 여기가 터키입니다. 요 앞에서 유브라데 강이 흘러서 요렇게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좀 보기가 안 좋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지도를 나중에 보실 때 쉽게 이해가 되시라고 요렇게 한번 설명. 유브라데 강이 요렇게 흘러갔고 이 전체를 지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티그리스 강은 니누웨에 있는 쪽에서 출발해서 내려옵니다. 니누웨는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 요 옆에 욥바항이 있었는데 요나가 니누웨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막을 걸어지는 니누웨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이쪽에 가시스로 지금의 스페인 가시스로 칩니다.
정반대죠. 니느웨보다 제일 먼 데로 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다음에 수메르도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나란히 흐르는 요 사이에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 여러분, 비옥한 땅에 나라가 세웠다는 것은 그 비옥한 땅에다가 목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경사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농경사회가 곡식이 많이 생산되면 분명히 뭐부터 일어나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사람 새끼를 많이 낳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본 영화 중에 제가 본 영화가 뭐냐면 옛날에 일본이 농사가 잘 짓는 그런 기술이 들어와서 막 쌀이 많아지기 전에 옛날 얘기죠. 산속에 형제가 여럿이 있어도 첫째 아들만 장가보고 둘째 아들부터는 결혼을 안 시켜요. 왜 그러죠? 산속이나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부족하니까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은 장가가지 말고 총각으로 사는 새끼를 낳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본 영화를 제가 본 거예요. 제목도 기억 안 나고 하여튼 뭐 재미도 하나도 없는 영화라고 중간에 안 봤는데 70대 노인은 산에다가 우리 옛날에 한국이 하듯이 뭐래요? 고래 잡아요. 그 마을에서는 그 마을의 룰이 뭐냐면 양식을 훔치다 걸린 사람은 그 가족을 전부 때려 죽여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먹을 게 늘 부족해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애를 많이 낳지 말란 말이야. 큰 아들은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애를 낳고 둘째, 셋째 아들들은 낳지 마! 장가가지 마! 그럼 이제 곡식이 풍성해지면 뭐예요? 둘째 너도 장가가라 그러고 셋째 너도 장가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곡식이 풍성한 즉 중국의 황하 유역이나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그런 곳에 가면 다산이 축복으로 해서 신앙이 전부 종교가 새끼 많이 낳는 거예요. 왜? 음식이 풍부하니까 쌀이든 밀이든 보리든 하여튼 곡식이 많이 낳는 데서 많이 낳아 그래. 왜? 또 많이 낳아야 일꾼들이 있어서 논에 가서 일할 자식들이 많으니까 한국도 옛날에 농사 짓던 동네에서 뭘 하라 그래요? 아들이 많이 배우지 뭐 6, 7, 8 막 낳아라. 그 뭐 봄철에 뭐 모내기 할 때 다른 집 식구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집 아들만 들어가서 해도 되니까. 그런데 땅이 험악하고 척박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산속에 있는 민족들은 숫자가 많을 수가 있다. 많을 방법이 없다. 늘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 말이 있어요. 왜? 말한테는 양식을 줄 필요가 없이 초원이니까 지네가 알아서 풀 뜯어 먹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기마유목 민족이 된 거예요. 자, 기마병과 농사짓던 비옥한 땅에 인구가 많은 나라의 군대는 보병이 숫자가 많아요. 저쪽은 보병 10만 명인데 여기 기마병 10,000명이 가는 거예요. 붙으면 누가 이겨요? 1대 10으로 붙어도 기마병이 보통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마병이 누구겠어요? 이 지도를 보셨을 때 요 흑해 위에 카프카스 유럽과 요 카프카스 산맥이 아시아, 유럽을 나누는 산맥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잘렸는데요. 파워포인트 잘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란 고원. 김감정 권사님 지도에 그렇게 적혀있죠. 이란 고원. 요 종이에 있는 데는 있습니다. 여기가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요 바벨론을 향하여 군대가 이동해 옵니다. 이게 약 2,000km예요. 걸어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 2,000km를 가자 그러면 중간에 보병들 거의 다 죽습니다. 2,000km 걷고 나면 다리가 다 부러뜨고 병 걸려서 뭐 무슨 전투를 하겠습니까? 기마병은 2,000km 몽골병은 2만 km를 갔으니까 몽골에서부터 유럽
1000km 갈 수 있는 게 기마병인데 2000km를 왜 못 가겠냐고요. 근데 바벨론은 그 평지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는데 양쪽이 다 맞아요. 병력은 많고 병력인데 대부분 보병이야. 멀리는 못 가요. 1000km, 2000km는 못 가. 근데 500km까지 가, 보병도 뭐. 한 달 걸어가면 갈 수 있잖아. 하루에 50km씩. 그래서 이 비옥한 땅의 평지에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할 때 이 평지들을 건너다니면서 서로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우고 아수르와 애굽이 싸우고 바벨론과 애굽이 싸우고 뭐 아람과 싸우고 이럴 때는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이 세력이 가장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수메르의 수도였던 우르크가 인구가 5만 명. 한 도시가 인구 5만 명. 여러분, 런던이 10만 명 넘어간 게 500명밖에 안 돼요. 런던의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간 게 500년 전밖에. 6000년 전에 5만 명이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인구. 왜? 먹을 게 풍부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법 같은 게 잘 세워져야 되고,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소송도 하고 싸움도 하니까 법 같은 게 제도가 잘 정비돼야 되고, 제도가 정비되고 법이 잘 정비되려면 뭐 강력한 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평지에서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일어난 세력들이 당연히 그 다음에 그 많은 인구를 다스리면서 옆에 나라를 정복하러 가는데 군대가 하여튼 많아. 군대가 숫자가 많아. 그 고대에도 5만 명, 10만 명씩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 몇 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군대 병력수가 많고 옆에 있는 나라들 다 깨부셨으니까 바벨론이 교만해진다, 안 교만해진다. 그 전에 바벨론을 누르고 있던 아수르가 교만해진다, 안 교만해진다. 그 교만한 나라들을 때려부술 때는 누구를 쓴다고? 저쪽에 기마 유목민족. 저 산속에 있는 저 막 미개한 원시인같이 막 토끼나 사냥하면서 말이나 돌보고 그러고 살아가던 미개한 민족인데 그 몇 명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군대가 기마민족에 이 사람들은 활을 잘 쏩니다. 몽고족, 돌골족, 선비족, 흉노족, 여진족, 고구려족, 기마유목민족의 특징은 전부 다 활을 잘 쏴요. 돌골족. 근데 이 페르시아가 요 이란 고원이 여기 있는데 이란 고원인데 요 위가 중앙아시아. 여기는 다 풀밭으로 연결돼서 말 타고 말들이 풀을 뜯어먹고 달릴 수 있는 곳으로 내려다 여기로 내려오고 여기에 있는 강력한 기마민족한테 요 조그만 페르시아족이 쫓겨난 거예요. 도망 내려온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한 몇백 년은요 옆에 있는 큰 나라 사이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 밑에서 조그만 부족으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부족의 왕의 추장이죠.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뭐 전설에는 별말이 다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태어날 때 꿈을 꿨는데 뭐 그 아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자기가 그 아들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디다 버렸는데 막 그 버렸더니 누가 죽이라고 뭐 강가에다 버리라고 했더니 죽이라고 그랬더니 그놈이 왕의 말 안 듣고 살려놔서 그 애가 자라갖고 다시 돌아와갖고 하여튼 그 고레스 왕의 전설입니다. 성경에 나온 고레스 왕.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설이 많을 때는 그 사람이 당대에 굉장히 강력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용사가 아니라면 전설도 없죠. 무슨 스토리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은데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젊은 날부터 그 주변에 있는 종족들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하다가 그 점령한 부족을 모아서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기네 부족의 이름입니다.
이란의 언어가 파르시예요. 파르시가 페르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언어를 파르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이름의 부족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점령하니까 이 메데의 왕이 다리오 왕이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아들이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요쪽에 있는 페르시아가 막 강성해져서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다 정복하고 막 떠오르는 신흥 강세력인데 메데가 바빌론한테 찍소리를 못해갖고 물려서 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갖고 다리오 왕이 내가 언젠가 한번 저놈의 바빌론을 쳐야 되겠는데,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우는데 용맹한 아들 하나 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언젠가 깨부시게 한을 풀겠다 했는데 끝내 아들이 태어나니까 딸만 태어나니까 전략을 바꿨습니다. 용맹한 사위라도 얻자. 그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페르시아와 메데가 같이 연합을 해갖고 저 바벨론을 공격해서 우리가 쳐부시자.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자가 되자. 그래서 장인하고 사위가 뜻을 합쳐서 두 나라 군대가 양쪽에서 바벨론을 쳐들어와 버려요. 근데 페르시아라는 부족은 이때까지 나라를 세운 적도 없는, 아직도 저 이란 공원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매마다 키우고 소 키우는 그런 유목민족이고 국가를 세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언제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페르시아 그럼 아무도 몰라. 그 페르시아가 뭔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아멘. 이 페르시아 땅은 옛날 누구의 땅입니까? 셈의 큰아들인 엘람 제국에 있던 거죠. 여기가 원래는 엘람 제국의 땅이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셈족은 어디로 이동하더라? 바벨탑이 어디? 아니 바벨론이죠. 여기가 바벨탑이죠. 알렉산더가 바벨론에 와보니까 바벨탑 무너진 게 아직도 있더라니까요. 그때 바벨탑이 막 허물어졌는데 벽돌이 얼마나 쌓였는지 막 산더미 같은 벽돌 무너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옛날 바벨탑이라고 알렉산더의 일기에 적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바벨탑이 있던 곳인데 셈의 아들들은 다 어디로? 동쪽으로 출발하더라. 창세기에 다 나오는 얘기인 다음에 그래서 어디로 가더라? 셈의 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 엘람이 장남이 여기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가 엘람 제국이 있다가 멸망한 곳이에요. 그 똑같은 자리에 페르시아가 자기네들의 제국을 놨어요. 아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바벨론을 향하여 이 산 속에 있던 메데의 군대가 움직여 내려오고 이쪽 산에 있었던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공격을 했고, 이렇게. 그리고 그날 밤에,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군대가 바벨론 성 근처까지 진군해 온 걸 모르고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지고 빼앗아온 기명에다 술을 쳐드시면서 망령된 짓을 할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우메우메메네 네바르세. 그래서 이게 뭐냐 놀랬을 때 다니엘이 와서 그 당신의 나라가 오늘 나뉘고 당신은 오늘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서 오늘 당신 죽으리라. 벨사살이 네가 맞췄으니까 상 줄게. 상은 당신이나 가지다. 이 멸망할 인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강대국의 역사의 핵심이 이 지도 한 장에 거의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요런 내용,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계속 어디로 가냐면 유브라다 강의 건너편. 여기 하나님 있잖아요. 유브라다 강의 건너편.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 유브라다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오기로 원하는데 우르에서 계속 유브라다 강의 동쪽 연안만을 따라갑니다. 왜 일로 안 건너려고 하죠? 요 유브라다 강이
함족과 이쪽은 함족, 이쪽은 샘족이 나누는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많이 나누는. 이 갈대아 우르가 수메르인들의 도시였다. 그들이 세운 도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주전 2000년경이니까 수메르인들이 4000년대에 세웠으니까 수메르인이 국가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한 지 2000년이 지나서 수메르가 다 멸망하고 나서 그 수메르인들을 멸망한 사람들이 멸망시킨 사람들이 대부분 샘족의 국가들 아람이나 뭐 이런 여러 아몰이나 이런 족속들이 와갖고 수메르인들의 국가를 멸망시켜서 그래서 스데반이 우리 조상들은 방황하던 아람 사람이었으니 그 아람 족속이 이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알고 아람이 여기에 있던 나라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수메르의 국가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살 때쯤에는 수메르라는 제국은 멸망했고 거기에 대신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이 아니고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은 함무람이라는 유명한 왕이 다스리던 구바벨론 혹은 고대바벨론, 고바벨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바벨론이 두 번 있는데 성경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이 세웠던 바벨론은 멸망하고 1000년 가까이 지났다가 다시 세운 신바벨론이고 마치 고조선과 조선이 몇천 년 사이가 떨어졌지만 같은 이름 조선을 쓰니까 옛날에 고조선도 조선이고 신조선도 조선이니까 근데 그 자기는 그냥 조선이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헷갈리니까 옛날 조선은 고조선이라 부르고 새 조선은 그냥 이시조선 그러자 이렇게 그냥 편의상 구별한 것처럼 두 번의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심지어 세 번입니다. 고아수르, 중아수르, 신아수르. 그래서 그 말은 서로 멸망시키고 또 이쪽이 일어나서 멸망시키고 또 멸망시키고 계속 그 짓을 계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쯤은 여기가 고바벨론이 다스리던 시대다.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도 샘족이다. 대충 이게 좀 역사들이 좀 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자 이제 지도를 꺼도 됩니다. 좋아라 이제 없애도 됩니다. 13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13장 10절 이사야서 13장 17절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은 여러분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마 유목 민족이고 활을 잘 쐈어요.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메대 사람들은 창을 안 썼나? 창도 썼죠. 칼은 안 썼나? 칼도 썼죠. 그러나 메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뭐다? 활이다란 말이에요. 기마 부대는 왜 활을 씁니까? 항상 자기네보다 5배, 10배 혹은 20배, 30배 많은 수많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큰 군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칼과 창을 잘 쓰고 말을 타고 했다 그래도 서너 명 죽이다가 자기도 한 명 죽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걸면서 하다 보면 어딘가 맞아 죽는 거지. 그러니까 기마 유목민족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로 수없이 먼저 적을 죽이고 어느 정도 적의 기세가 꺾이면 충돌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기마민족의 전투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몽고 활의 달인이 한국 사람 그 다큐멘터리 필름 크루가 봤고 이거 한국 전통 활인데 한번 싸보실래니까 몽고 활의 달인, 몽고 전통 활의 달인이 줘보라고 땡기더니요. 그 집 손자는요 4살 때부터 활 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집 앞에 관역을 쫙 걸고 여자아이고 남자아이고 손자 손주들이 4살, 6살, 7살 이런 것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 50발 쏘고 학교 갔다 와서 100발 쏘고 그때부터 활 쏘는 연습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고구려인들이 쓰던 그 각궁을 딱 쓰더니 우리 몽골 활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좋네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활이 있었습니까? 우리 몽골 활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고구려 활이 더 좋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걷기 전에 말을 타고 걸을 줄 알기 전에 말부터 먼저 타고 말을 타고서 타는데 안장도 안 얹고 고삐도 안 짰습니다. 다리 두 개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별 재주를 다뤄봐요. 그 위에서 뒤로 돌았다가 앞으로 돌았다가 옆으로 막 떨어질 듯 했다가 그 짓을 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손으로 말을 안 잡아요. 손은 뭐에다 써야 됩니까? 활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 메대 족속을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대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시는 걸 통해 메대 족속이 무슨 기마 유목 민족이고 활을 잘 쏘는 궁수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해서 궁기병. 궁은 뭐예요? 활을 잘 쏘는 말 위에 타고 있는 기병이다 그러죠. 주여. 전쟁 얘기하니까 신났죠. 여러분들 재미없고. 그래서 메대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를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메대 족속은 기마 유목 민족이고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기마 유목 민족이고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성경에도 나오는 수구디아인입니다. 영어는 스키타이라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백인입니다. 근데 이 수구디아 민족이 그리스도 쳐들어가고 아라비아도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가 동양으로 쳐들어가서 중국 몽골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는 아시아인들과 피가 혼합이 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일부는 한반도에까지 들어와서 한반도에서 죽은 지 3,000년쯤 4,000년쯤 된 사람들의 무덤을 파보니까 해골을 꺼내갖고 그 사람들의 뼈다귀를 보니까 백인 혹은 백인과 아시아 동양 사람이 섞여있는 유전자가 그들이 수구디아 사람. 수구디아 사람이 모든 기마민족의 원조. 그들이 기마술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기마술 개발하기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말을 잡아다가 길들여갖고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들로 바꾸는 첫 번째 기술을 수구디아인들이 개발해요. 그리고 그걸 타니까 여러분 유럽 사람들인데 동양에 아시아, 몽고, 한국에까지 들이닥치려면 몇 킬로쯤 이동한 거예요? 2만 킬로를 이동한 거예요. 걸어서 2만 킬로 걸으라 그러면 걸어가실 거예요. 가다가 죽어요. 아주 어린애 때 떠나지 않으면 20, 30대쯤 떠난 사람 거기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고. 그 험한 산과들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맹수들이 우글거리는데 뛰어서 곰보다 빨리 뛸 자신 있다? 말을 타면 곰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말을 타면 호랑이가 쫓아도 호랑이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걸어다니는 사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구디아인들이 말을 타는 기마 민족이 된 다음부터 행동 반경이 100배로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내려오고 인도에까지 들어오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리스 로마로도 가고 성경에 수구디아인이 나오죠. 야만족이라는 뜻으로 수구디아인이라 말 타고 다니는 기마 유목 민족 수구디아인. 고대 사회 그리스나 로마 같은 큰 나라들도 그 수구디아인들이 쳐들어왔다고 벌벌 떨었다. 나중에 몽고족이나 혼족이 흉노족이 쳐들어왔다는 것처럼 벌벌 떠는데 그들이 조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동양으로 가서는 동양 사람들과 피가 많이 섞여갖고 혼혈들이 나왔는데 아마 그 흉노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면 동양 사람인데 어쩐지 좀 서양 사람 같아. 그렇게
서양 피가 섞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유골이 가장 많이 발견된 게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위구르에서 땅을 파서 오래된 몇천 년 된 시체 파면 거의 다 백인들의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구디아족을 통하여 기마 유목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을 배운 민족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메대 족속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강의 한 232페이지에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의 해석을 갈대아 박사와 술사들이 그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야 저놈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아직 박사와 술사가 되지도 못했는데 같이 맞아 죽게 생기니까 다니엘이 가갖고 아리옥에게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우리를 죽이지 내가 이유나 알고 죽으라 했더니 얘기를 하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너희들도 다 죽이라 그랬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석을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내가 해석을 할 테니까 그리고서 친구들과 이제 기도를 하고 가서 왕 앞에 딱 가니까 왕이 그러잖아요.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꿈을 얘기하면 대충 이렇게 저렇게 소설 써갖고 비슷하게 얼버무려갖고 너희들이 넘어가려고 그러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얘기해. 그럼 네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들이 주시는 영감 있는 걸 내가 인정할 테니까. 얼마나 똑똑하면 이게 느부갓네살이야. 아 똑똑하죠. 바로는 거기에 비해서 순둥이야. 그냥 꿈 술술 얘기하니까 요셉이고 근데 원래 요셉 꿈의 해석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네가 나한테 사기치면 내가 당할 줄 알고 내가 무슨 꿈인지 얘기해. 갈대아 술사들이 아이고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다니엘이 그러더니 왕이 이런 꿈을 꿨나이다. 그 꿈이 뭐예요? 여러분 그 꿈이 뭐예요? 큰 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는 정금으로 만든 황금 머리더라. 그리고 그 가슴은 은으로 만든 그 다음에 노스로 만든 몸통에다가 배랑 몸통에다가 다리는 철인데 자세히 보니까 발까지 다리가 철과 흙이 적당히 섞였더라. 그리고 해석은 뭐냐면 왕이 바로 그 금으로 만든 머리입니다. 왕과 왕의 나라가 바벨론이.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을 다니엘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언제쯤이냐면 주전 600년 정도.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586년에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고 그거보다 20-30년 전에 끌려갔던 사람. 1차 포로고 2차 포로고 3차 포로는 예루살렘 멸망 그게 580년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한 30년 전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생겼다 안 생겼다? 아직 고레스 왕 태어나지도 않으셨어. 그때까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그 페르시아족은 나라도 세워주면서 그냥 부족으로 살고 있어요. 한 부족. 그런데 두 번째 나라가 있으니 그 가슴이 은으로 된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게 페르시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나라 다음에 노스로 된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는 온 세계를 가지고 다니엘서 2장 39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그게 뭐예요? 알렉산드의 헬라 제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부서지고 나더니 철로 된 나라가 있는데 그 철로 된 나라 보니까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조그만 도시국가였냐면 로마는 처음 생겨서 200년 동안 옆에 있는 큰 도시국가한테 날마다 죽어 터졌어요. 너무 인구가 적어. 로마 여러분 이태리 사람 로마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크게 이태리 살고 있는 사람의 로마 족속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태리 족속을 정복한 거예요, 로마가. 근데 나중에 그 전체를 이탈리아라는 나라로 부른 거지, 로마 족속은 이태리 전국 전체 인구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나중에 가장 큰 제국이 됐을 때 그 나라 인구의 1~2%만 로마 시민, 노예가 한 7~80%. 그 다음에 로마한테 속국으로 붙잡혀 포로로 왔는데 자유를 준, 로마의 속국으로 노예로 붙잡혔지만 자유를 얻은 종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로마 사람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은 없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 로마 제국의 인구 1억 중에 한 1%만, 즉 약 100만 명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99%는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처럼 막 텍사스로 하루에 몇만 명씩 기어들어오면 나중에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몇 명 안 되게 생겨서 불법체류자로. 그래서 로마가 별별 잡종이 다 섞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철도 있지만 진흙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는 로마를 시작한 그 로마라는 이름은 로물루스라고 하는 애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라는 애가 들판에 버려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 쌍둥이 형제하고 같이 늑대가 데려다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워갖고 늑대 새끼로 자라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칠고 막 이게 용맹해갖고, 근데 이놈이 얼마나 싸움을 졌는지 지 쌍둥이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로마의 건국 신화예요. 자기네들 신화인데 그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로마는 없었습니다. 부족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이 시점이, 이사야가 바벨론이 시작도 안 됐는데 바벨론 멸망하는 것을 마치 영화를 보면서, 지금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면서 얘기하듯이, 자산이라는 굉장히 마른 땅에서, 근데 산들이 많은 곳에서 군대가 달려오네요. 이쪽에서 또 다른 군대가 오는데 걔네는 확실히 메대 사람이네. 그 메대 사람들의 특징적인 투구나 전투복이 딱 모양이 독특하니까 메대 군대인데, 그들이 활을 막 쏘면서 젊은 청년들을 그 활로 막 죽이네요. 은을 줘도 금을 줘도 멈추지 않냐고. 여러분, 고대는 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대충 이렇게 붙어갔다가 이쪽 편에서 아이고 이것들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 곳간에서 금이랑 은이랑 막 줄 테니까 이거 드시고 형님 가세요. 조금 마시니까 가세요. 그러면, 아 그럼 뭐 우리도 오르라고 비용도 들고 그랬으니까 그래 주면 내가 갈게. 그러고 가거든요. 이게 고대의 전투 방식이에요.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멸망시켜요? 거기서 자꾸 돈만 뜯어내면 되지. 그런데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요, 30년 동안 전쟁을 해서 3번, 4번 붙었습니다. 근데 싸우면 싸울수록 바빌론 쪽한테 아수르가 계속 기울어서 결국은 30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30년 만에 그 큰 제국이 넘어갔는데,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벨사살 왕이 그날 낮에도 뭐하고 있었다? 파티.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한데 그날 낮에 파티에서 하루 만에 멸망한 제국.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큰 나라가 멸망할 때는 몇 년을 전쟁하다가 하친도 하고 조공도 바치고 또 기분 나쁘고 다시 한번 붙어보고 이길 것 같으면 또 한번 붙어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아수르가 멸망을 한 거고,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에 걸쳐서 멸망을 한 건데, 큰 세력이 넘어지려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다 특히 그놈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아주 불을 질러버렸죠. 이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여러분 벨사살 왕까지 그 예루살렘의 기명을 자기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올 때부터 몇십 년 동안
할아버지는 곱게 국간에 모셔놨던 거예요. 왜? 그 할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무엇을 하겠어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뺏어왔던 기명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꺼내갖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모셔놨는데,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그렇지만 고대 히브리어는 아들이든 손자든 상관없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중간에 다른 왕이 하나 더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벨사살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예요. 이 벨사살 왕이 미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 오늘 그잖아. 다니엘, 너 오늘 내 나라가 둘로 찢어서 나뉘고 너는 오늘 죽게. 메대 족속과 페르시아 족속이 바벨론을 멸망할 때 협상도 없고 화친도 없고 조공도 없고 필요 없어. 너희는 오늘 죽어야 돼. 그러고 멸망시켜버렸다. 더 놀라운 말씀이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만 설명하고 여러분 강의하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아직도 세워지지도 않은 바벨론을,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까를 정확하게 자기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놓은 것처럼, 다니엘은 지금 세워지지 않은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멸망시킬 로마 제국의 역사를 마치 자기가 보는 것처럼 쫙 설명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줘요. 미국은 운하가 필요하면 나라를 만들어버린다. 세상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체스, 장기판에서 각 나라들을 장기판에 말을 움직이듯이 언제까지? 지금부터. 언제부터? 처음부터. 생기지 않은 나라가 멸망하는 장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령으로 감동하서 그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자, 이사야서 13장으로 돌아가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6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그게 뭔가를 설명하는 말씀들을 강의 34번에 적어놨고, 그 다음 주에는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은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신지 그 멸망시키는 이유를 14장에 설명했는데, 13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한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와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멸망한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시고 계시고, 그 멸망할 때 페르시아와 메대를 쓴다는 것을 설명하신 다음에 멸망한 당한 바벨론이 어떤 꼴이 될까 하는 걸 19절부터 22절 가지겠습니다. 13장 19절부터 22절. 제가 이제 그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 멸망당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은 여러분과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도시가 있었던 흔적이 하나도 안 남도록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렸어요. 20절 시작.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아라비아 사람들은 특히 사막에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염소나 양이 물 마시는 데 있으면 거기다 텐트 치고 그날 밤 거기 자는, 지금의 베두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여러분 아라비아란 말은 광야란 뜻이에요. 아랍말로 아라비아는 광야.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지명을 쓰는데 아라비아라는 말 자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가 아니고 아랍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메섹에서 벗어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그랬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 설명에서 아라비아 반도에 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랍 언어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돌아다니는 베두인들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 거기는 바벨론이 무너진 그 흉한 폐허의 흉가들이죠. 왕궁과 신전이 무너졌는데 그 돌무더기 사이에 굉장히 흉폭한 실황과 들개들이 거기 살고 있어. 거기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그날 밤에 몇 마리 뜯겨서 이제 아침에 보면 피하고 털만 있는 거죠. 양떼를 모으는 목자들도 바벨론 무너진 터에 근처에 양떼를 모으고 가지 않으라. 그렇게 멸망시킨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한장 기세가 오르고, 여러분,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한 거 아시죠? 이라크가 이란을 먼저 공격하였는데 사담 후세인이 너무나 자신있다. 이란이 인구가 이라크보다 3배가 4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확 돌아갔고, 나를 옛날에 느부갓네살을 이은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다. 나는 현대의 느부갓네살이다. 그래갖고 그놈 군복 입고 다니지만 군대 한 번도 다닌 적도 없는 놈이에요. 쓴뻥이에요. 군복을 맨날 입는데 군대 안 갔어요. 그런 놈인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내가 느부갓네살이고 옛날 바벨론의 영화를 내가 다시 왜 이라크 땅이 여기니까 이라크 땅이 바벨론 땅이니까 옛날 바벨론의 영화를 내가 이라크에 되찾겠다. 그 옆에 있는 이란 보고 한번 붙으려고 하면서, 왜냐면 이라크는 시아파고 저쪽은 수니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두 개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파니까 지금도 중동 국가들이 서로 전쟁하고 수아파, 시아파가 시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라크가 너 까불지만 뭐 등치 좀 크다고 우리한테 죽을 줄 알고 확 쳤는데 처음에 1년 동안 이라크가 이기고 있었는데 이란이 누구의 후예요? 페르시아족의 후예요. 전투 기마 유목민족이에요, 이란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후예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랍말 안 씁니다. 페르시아 언어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중동 사람들과 생긴 것부터 달라. 이 사람들은 더 백인이에요. 허예요. 그리고 이란이 막 군대를 모집해가고 막 그러니까 2년째부터 거꾸로 이라크가 막 주워 터졌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삐져나간 사담 후세인이 바벨론이 무너졌던 성터를 가봤더니 얼마나 큰지, 정말 여기 왕궁이 있으면요 신전이 한 2마일쯤 떨어진 데 있어요. 그게 같은 성 아닌데, 바벨론 성 아닌데 왕궁과 신전의 위치가 2마일쯤 떨어져 있어. 그 왕궁의 그 사이즈가 막 경복궁 5배쯤 돼요, 여러분. 신전도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에 한 20배쯤 되는 게 신전이야. 그리고 그 옆에 옛날에 높이가 200m쯤 되는 신사